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후 택시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매월 20만 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임에도 승차대란 이야기가 쏙 들어갈 정도인데요. 줄어든 손님만큼이나 법인 택시 역시 예전만큼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송원종 기자가 택시업계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연말을 맞이해 각종 모임과 회식을 갖는 사람들로 밤거리가 북적입니다. 지하철이 끊길 시간에 가까워지자 시민들의 발걸음은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택시 잡기가 어려워 승차 대란까지 벌어지던 이맘때지만 요금이 오른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탔다면 요즘 거의 한 2주에 한 번 많이 안 타게 됐죠. 그러니까 약속이 늦었을 때 보통은 택시를 좀 잡거나 하는데 값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늦는다고 얘기하고 대중교통 타고. 서울시는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요금 인상과 부재 해제 등의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 역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겼습니다. 반면 요금 인상의 여파로 지난 1년간 시민들의 택시 이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약 22% 줄었습니다. 승객이 줄어도 인상된 요금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개인 택시와 달리 법인 택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얼마 전 문을 닫은 지역의 한 택시 업체입니다. 주인 잃은 택시 수십 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해당 택시 회사의 대표는 지난 9월 경영난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소속 기사 약 70명은 지난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계 자체가 부침을 겪으며 요금 인상에도 소속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회사가 어려운 것은 몇 달 전부터 어려웠는데 이제 딱 터진 것은 사장이 이제 가버리면서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처음에 100대였어요. 100대였는데 나가고 나머지 갖고 운영하다가 사장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법인 택시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기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서울시 법인 택시 운전자 수는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택시 가동률은 30%대로 떨어졌고 영업에 나서지 못하는 차량이 많아지자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것. 처우가 좋지 않자 업계로 복귀하거나 새로 유입되는 기사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를 위한 정책이니까. 왜? 회사 택시에는 기사가 없어. 택시가 다 풀 가동이 돼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기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 나갔던 기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야. 요금이 오르며 승객들이 떠난 택시. 기사들마저 운전대를 놓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네, 앞서 보신 기사처럼 택시 업계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 아니 더 심화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택시의 지위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인 택시 리스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시돼 온 기사 유입 대책 중 하나입니다. 법인 택시 회사가 임대료를 받고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기사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회사는 일정 수준의 수입을, 기사는 개인 택시처럼 자유로운 근무 여건을 보장받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제외하고 또 이제 리스제가 아무래도 월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가까이는 더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신규 운수 종사자 유입을 통해서 심야 시간에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심야 이동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이에 더해 법인 택시 업계에서는 경영 악화를 야기한 요인 중 하나로 부재 해제를 꼽으며 부재 제도입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택시들이 일시에도 나와버리니까 아무래도 공급은 많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수익 구조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승차 대란의 목적도 달성하지도 못하고 법인 택시는 또 죽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그러나 법인 택시 업계가 요구하는 리스제 도입과 부재 재도입 모두 개인 택시 업계의 반대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리스제의 경우 법인 택시 면허를 개인 택시 면허로 편법 전환하는 수단이라는 이유로, 부재 재도입에 대해서는 운행의 자율성을 다시 규제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겁니다. 사업자를 갖다가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이걸 한 번 푼 것을 다시 규제를 묶는다는 것은 매우 잘못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택시의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로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시각으로 요금을 규제하고, 때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온 이중적 잣대를 거둘 때라는 것. 이제라도 택시를 선택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요금 책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화 모델이 등장할 수 있게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전에 타다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훨씬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회원이 200만 명이었어요. 분명히 비용이 올라가고 비싸도 이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택시업계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열악한 수익 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안도 미봉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택시의 지위 재정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담보되는 택시 모델이 구축돼야만 기사들이 일터로 돌아오고 시민 또한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HCN 뉴스 박준입니다. 전국에서 경북 구미를 방문하는 기업체 임원이나 바이어들을 위해 구미 상공회의소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의전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출발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인데 사실 구미에는 KTX 정차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천 구미역에서 구미 산업단지까지 40분가량 소요되는 것 자체가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KTX역의 구미역 정차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전국 상공회의소 중 최초로 비즈니스 의전 차량 서비스를 운영 중인 구미상이 구미산단 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이 급선무인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교통 인프라입니다. KTX 김천 구미역에서 구미산단까지 자동차로 40분가량 소요되다 보니 대기업들이 수도권 지역 출신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인들은 지난 2010년 말 김천 구미역이 개통되기 이전처럼 KTX가 구미역에 정차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천 구미역에 정차하는 KTX가 우리 구미역에 하루에 편도 몇 편이라도 정차를 해준다면은 구미 시민인과 그다음에 구미 기업인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미산단은 현재 방위산업과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지자체 지원이나 인프라가 좋아 기업들의 진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구미 경제를 대표하는 구미 상위로서는 KTX로 인한 불편을 비즈니스 의전 차량으로라도 대신해 기업 유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보관입니다. KTX 김천 구미역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기업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보다 많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일조하며 궁극적으로 구미에도 꼭 KTX가 정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구미역 현장 답사를 통해 추후 개통 예정인 중부 내륙철도와 연계해 KTX가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선형 개량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30년에 정상적인 속도로 KTX가 구미역에 정차해서 시민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구미산단 부흥의 중요한 열쇠가 된 KTX 구미역 정차가 현실화로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늘봄 학교 사업. 경북에서도 1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과 보육,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육도 보육도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HCN이 입수한 경북 지역 늘봄학교 관련 문건들입니다. 학교에서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교사들이 대신 맡았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힘든 시골 지역은 특히 이런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또 늘봄 담당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 대신 수업을 맡기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선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되나 이럴 정도로 좀 교직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경북에서는 올해 41개 학교에서 늘봄 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개학 직전에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고 교사들의 동의 없이 교육청과 관리자들이 반강제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했다는 잡음도 무성했습니다. 또 늘봄 교실에 투입할 인력과 공간도 부족해 교육과 보육,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잖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애들을 다 키우는데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다 맞벌이 하시고. 하지만 이 보육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와 교사의 본래 역할을 침해하는 식으로 주객 전도는 되면 그럼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같은 반발 가운데서도 내년부터 늘봄학교 운영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늘봄학교 운영에 투입할 인력을 대거 채용해 교사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정원 외에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외에 인력을 주고 이제 인력하고 예산하고 공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죠. 시행 1년간 학교 구성원들의 숱한 반발과 무성한 잡음을 낳았던 늘봄학교. 교사들을 설득하고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할지도 모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이슈가 된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연예 예능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16기. 자, 오늘의 나는 솔로 16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송 중에는 독특한 케미로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커플이 되지는 못했던 영숙과 상철. 자, 그런데 방송 후 더욱더 핫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철이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폭로였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문제의 그 영숙이 자신과 상철이 주고받은 카톡, 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들의 폭로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상철과 영숙 등의 개인적인 애정관계의 잘잘못을 대중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애정관계의 잘잘못을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영숙의 카톡 공개가 상철이나 또 다른 여자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상철이 명예훼손으로 영숙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뿌옇게 처리된 내용이 상철과 영숙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의 내용인데 차마 읽어드리기에도 좀 민망하고 보여드리기에도 나쁘끄러워서 뿌옇게 좀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상철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도 SNS에 고스란히 올렸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실명까지 공개가 됐단 말이죠. 네, 영숙이 카톡 내용을 올린 것이 상철의 동의 없이 또 상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라면 영숙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과 다른 여성의 카톡 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적인 문제를 대중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벌어진 폭로전이 명예훼손,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까? 또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예,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경우로 심하면 실형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철에 이어서 실명이 공개된 피해 여성도 글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하다가 결국 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이제 영숙이 사과문을 뒤늦게 올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 반응이 오히려 더 좀 안 좋아졌죠. 예, 그렇죠. 사과라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그죠.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과가 아닌 약간 변명으로 비춰질 여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약간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이런 면도 좀 생각이 있는 좀 것 드는데요. 자, 상철과 그럼 피해 여성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영숙은 형량을 과연 받게 될까요? 실제로 이 정보통신망법이나 양형 규정에 따르면 실형에서부터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카톡 내용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밖에 영숙이 한 이야기들이 진실이냐 사실이냐에 따라 또 두 번째는 영숙이 다른 동정 전과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철이나 다른 여성이 이 부분을 취하해 주느냐 용서해 주느냐에 따라서 형벌의 차이가 많이 날 듯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형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철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대화 내용이 편집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뭐 영숙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숙이 지금 해야 되는 최선의 방안 이건 뭘까요? 정보통신망법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망에도 나와 있듯이 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영숙 입장에서는 최대한대로 진지한 사과를 하고 상철과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의 어떤 용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사과를 한 차례는 하긴 했지만 조금 미리 늦은 감도 있었고 그게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좀 사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되는데 진실한 사과,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이겠죠. 이렇게 웃고 즐기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진들 간의 벼랑간 법정 다툼이 되면서 사건 사고가 됐고 결국엔 뉴스로 보도까지 된 이번 이슈를 바라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황당할 텐데요. 이젠 좀 그만이라는 이런 여론들이 좀 높습니다.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튜닝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튜닝 자동차 안전시험 등을 할 튜닝 안전기술원이 경북 김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 단지까지 들어서 김천시가 튜닝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튜닝안전기술원이 경북 김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튜닝안전 시험동을 비롯한 다양한 시험동이 들어섰습니다. 자동차 튜닝 기술 검토와 함께 신규 튜닝 항목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산업단지 분양가는 튜닝안전 기술원을 찾는 업체들의 여러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향후에 이쪽 튜닝안전기술원에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가 입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활용한다면 저희와 같은 종사자들은 이곳 김천에 내려와서 더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또한 튜닝안전기술원 건립으로 향후 20년간 24조가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8만 명이 넘는 고용 유발 효과도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튜닝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면은 우리 김천이 튜닝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해 제한돼 오던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튜닝 안전기술원이 그 업체들이 하고 있는 개발하는 어떤 그런 상품을 안전기술이나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그걸 상품에 출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면은 원스톱 서비스까지 다 할 거고요. 오는 2027년에는 10만 평 규모의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준공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자동차 튜닝 산업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도 튜닝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생각하고 R&D라든지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 튜닝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튜닝안전기술원 준공을 비롯해 국회와 정부, 민관기관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에 맞춰 김천이 또 한 번 튜닝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한국인의 전통 궁술 또는 전통화를 국궁이라고 하죠.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활쏘기는 심신을 단련하는 스포츠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몸과 마음까지 단련할 수 있는 국궁을 박종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결연한 자세로 관역을 바라보며 가지런히 열을 맞춰선 사람들. 활시를 당기는 집중의 시간 끝에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화살이 날아갑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활쏘기 국궁입니다. 남편을 따라 국궁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현정 씨.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며 자연의 경치까지 즐길 수 있는 국궁에 매료돼 활을 손에 쥔 지 벌써 5년이 돼갑니다. 국궁을 하는 데는 어느 도를 가도 늘 느꼈던 게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참 국궁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활쏘기는 양궁과 비슷해 보이지만 관역과의 거리는 145m로 2배가량 멉니다. 특히 관역 가운데 근접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양궁과 달리 전통 활쏘기는 넓은 관역 어디를 맞아도 점수를 획득합니다. 정확한 자세와 마음 자세로 집중하고 몰입하는 즐거움과 함께 명중했을 때의 짜릿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활쏘기가 이렇게 서서 쏘는 것 같은데 온몸의 전신 근육을 다 써야만 제대로 화살이 날아가요. 그래서 온몸의 전신 근육을 다 쓰는 방법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굉장히 달라서. 국궁 입문자들을 위한 실내 국궁장은 겨울철 실내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역까지의 거리는 실제 국궁장의 16분의 1 수준인 9m. 활의 무게도 조절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에 점점 젊은 층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기자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직접 화살을 날려봤는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관역을 조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덕분에 팔 운동과 다리, 심폐 운동이 저절로 됩니다. 또 다른 운동에 비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활쏘기의 매력입니다. 활쏘기는 뭐 젊은 층이든 나이가 들어서도 혹시 뭐 체력이 떨어지면 또 그만큼 약한 활을 이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에 맞게 그냥 언제까지도 할 수 있는. 활시를 당기는 궁사들의 마음에서 느껴지듯 마음의 무예라 불리는 국궁.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스포츠 박종혁입니다. 경북 상주의 대표 특산물인 상주 곶감이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 악재 탓에 생산량이 줄었지만 품질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가격이 올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 연원동의 한 곶감 농가.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출하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농민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이상저온과 긴 장마, 각종 병해충으로 생감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곶감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작황이 한 30-40%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수확하는 이 곶감 생산량도 예년에 비례해가지고 한 30-40% 줄음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들의 소득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다행히 품질은 평년보다 좋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생감의 생산량 감소가 곶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게 걱정거리입니다. 25% 정도? 물건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500원에서 700원 주고 사 먹을 거 1,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죠. 농가들은 품질만으로는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 꽃감은 비옥한 땅에서 생감이 나왔기 때문에 비타민도 많고 많은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도 탁월하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유별났던 기상악재에다 영농 미용 상승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상주 곶감 농가들이 결실의 계절에도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국내 최고령 감나무인 경북 상주의 하늘 아래 첫 감나무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상주시 외단면 소은리에 있는 하늘 아래 첫 감나무는 높이 10m로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수령 감정을 통해 5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산림청은 해당 나무가 선조들의 영농 기술을 입증하는 학술적 가치가 높다며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산림에 관한 기록물과 자연물 등 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은 자산을 산림청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포항 특산물 과메기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과메기 출하가 본격화한 지난달부터 답례품으로 과메기를 선택한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까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답례품은 포항사랑 상품권이었으나 11월에는 과메기가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3분기 충청북도를 찾은 관광객 3명 가운데 1명은 단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을 방문한 관광객 약 1,600만 명 중 600만 명이 단양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37%로 관광객이 많이 몰린 곳은 도담상봉과 구담봉,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입니다. 충북 영동군과 대한민국 농업연합회가 지난 13일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 단체는 엑스포 성공 개최 홍보 지원과 상생 협력 등 국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는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란 주제로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에 가결된 폐지안에 대해 의회의 제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